오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00년 초만해고요.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문을 닫았습니다. 대장정이 끝났어요. 우리 메시 형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우승을 했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그냥 하게 된 컨텐츠,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어떤 국가인가? 월드컵 기간을 이용해서 간다요가 정말 많이도 해먹습니다. 그죠? 아마 오늘 아르헨티나 편이 월드컵 관련된 마지막 빨아먹는 모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00년 초만해고요.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자, 저 사진이 뭐냐? 1912년에 공사 중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철이 저때 공사가 시작돼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진짜로.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진짜로. 근데 건국 이래 2022년까지 9번째 디폴트 선언을 한 국가입니다. 저 디폴트가 뭐냐? 그냥 부도 선언이에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어떤 채권을 발행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 은행에 갚아야 될, 자본가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많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 빚을 일부러 안 갚거나 일부러 들어눕진 않아요. 왜? 한 번만 안 갚아도 국가 신뢰도 신용도가 박살이 나거든요. 국가 신뢰도가 박살이 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저 국가의 주식이 떡락한다는 거 의미하는 거고, 저 국가가 지금 자본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정말 괜찮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외국 자본들을 들여와서 딱 사업하면 딱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 저 나라를 뭘 믿고 들어가냐면서 돈을 안 빌려줘요. 주식을 안 사줘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가요. 전 세계 자본 외국인 기관들의 신뢰를 다 잃습니다. 국가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뭐야? 디폴트까지 안 가려고 구제금융을 신청한 거예요. 한국은 국가부도 디폴트 위기에 처해서 국가부도까지 안 가려고 IMF로부터 긴급하게 융자를 받습니다. 그게 구제금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건국 이래 9번이나 디폴트 선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 디폴트 선언이 언제냐면은 2020년 5월입니다. 물론 디폴트 선언한 이후에 채권단이 좀 봐줬나 봐요. 2020년 5월에 디폴트 선언! 나 못 갚아, 씨발. 백제! 이게 디폴트 선언이야. 근데 채권단이, 그래. 빨리 진짜 니네 계속 안 갚는데 다시 한번 대화해보자 해서 조정을 좀 해줬어요. 디폴트 선언을 했지만 좀 조정이 돼가지고 디폴트가 아닌 게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선언을 했다. 다시 저 사진이 뭐라 그랬어? 무려 1912년에 지하철 공사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저랬던 국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전 세계 5대 부국이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이름이 왜 아르헨티나일까요? 은이 영어로 뭐예요? 실버죠? 이 은이야. 근데 원소기호는 에이지예요. 은의 원소 기호 에이지가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르헨텀이라고도 하고 이게 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아르헨티나도 나온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은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아마도 현재 아르헨티나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어요. 근데 노잼이잖아. 이거 딥하게 들어가봤자 노잼이거든요.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현재 인구 2021년 기준 4,500만 명입니다. 적지 않아요. 다만 아르헨티나의 수도권이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멕시코야 오사리요 여기 쪽에 이제 다 몰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 다 수도권이야.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여기 있고 여기 주변에도 짜잘한 도시들이 라플라타까지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로사리오까지 해가지고 여기에만 1,500만 명이 모여 삽니다. 도시화비율이 꽤 돼요.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2,500만 명. 우리나라보단 덜한 거죠. 근데 보통 아르헨티나 말고 다른 나라들 가보면 다른 남미 국가들은 흑인, 혼혈 아니면 남미 원주민, 백인 많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의 인구가 백인입니다.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백인 말고 다른 인종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백인이 많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브라질 선수들만 해도 흑인과의 혼혈 아니면 원주민과 흑인 사이에서 아니면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혼혈이 많습니다. 아시죠? 브라질 축구 선수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메시 같은 백인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아르헨티나라는
아렌티나라는 땅이 처음에는 스페인이 정복한 지역이야. 이게 언제냐면요, 1754년도 당시의 식민지 지역입니다. 보면은 노란색이 스페인이고 초록색이 포르투갈이에요. 파란색이 프랑스고 빨간색이 영국이야. 지금 스페인이 거의 다 먹었죠? 요 아래쪽은 근데 스페인이 지금 안 건들고 있어요. 그죠? 왜? 쓰잘데기가 없어서. 돈도 안 되고 쓸모도 없고 춥고 고산지대고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가지고 내버려 둔 겁니다. 스페인이 안 먹고 내버려 둔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여기 아니야 지금? 이거 먹어서 뭐 할 건데? 여기 만약에 지하 자원이 있으면 먹어두면 좋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굳이 뭐 먹을 이유도 없었고 이제 그랬던 거죠. 스페인이 처음에 아르헨티나를 이제 정복을 하는데 원주민이 있든 말든 그냥 별로 쓰잘데기가 없어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처음에 정착을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으로 하는데 원주민이 별로 없었대요. 생각보다. 솔직히 날씨가 겨울에 추워지고 그런 데 있을 바에는 원주민들 입장에서 이 아마존이라던가 베네수엘라나 요쪽에 많이 있을 게 맞지 않아요? 옛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얼어 뒤지겠는데 요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별로 없었대. 여기는 백인들만 그래서 바글바글해진 거예요. 혼혈도 거의 안 생기고 원주민의 머릿수 자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런 땅이었어요. 나중 가서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자, 독립을 했는데 스페인 상관없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야 지금? 딱 봐도 아르헨티나가 독립 초기에는 요 정도만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두지 않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요로 계속해서 확장을 했겠죠. 근데 1870, 80년대입니다. 엄청 옛날도 아니야. 고종 시절. 이때 아르헨티나가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아르헨티나는 백인의 지역이다. 원주민이랑 백인들이 섞여 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학살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원주민의 머릿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그 많지도 않던 원주민들까지 학살해가면서 영토를 확장해요. 그냥 원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생각도 없었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 쟤네들이 저항하면 그냥 없애면 그만이고 안 섞이면 그만이고 이제 그런 거야 그냥. 실제로 그 문명 6 게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문명 6 보면은 마푸체족이라는 민족이 있어. 남미 쪽에. 그 마푸체족도 아르헨티나 군대가 개박살냈던 원주민 부족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럽도 마찬가지긴 했거든요. 유럽 사람들도 흑인들하고 섞여 살기 싫었고 원주민들하고 섞여 살기 싫고 막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 살기 싫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도 대부분.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흑인의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떡할 건데 이제 와서. 다 죽일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갑자기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면서 내보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아르헨티나가 설치고 다닐 때 영토 확장할 시기는 1800년대니까 고작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인간박물관이라는 게 있던 지구예요. 유럽에 인간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인 데려오고 어디서 원주민 데려와가지고 막 동물원에다가 세워놓고서 그 동물원처럼 인간박물관 같은 거 있을 때야. 그게 1900년대 초만 해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1800년대면 얼마나 의식 수준이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 1800년대에 저렇게 생각했던 거 잘못된 건 맞지만 저 시대에 아르헨티나 사람만 특히나 더 이상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조선시대만 해도 저 서양놈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디서 양놈들이 뭐 자기들의 문화를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었는데 무슨 뭐 아르헨티나라고 뭐 다릅니까? 다들 그랬던 거예요. 참 안타깝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또 남미 원주민들 아니면 흑인 노예들을 스페인도 끌고 왔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럼 이제 백인 스페인계나 흑인 사이에서 이제 낳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페인 본토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이민을 와요. 아르헨티나로. 농사짓기도 좋고 사업하기도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애초에 백인과 흑인 사이에 혼혈이었던 사람들도 너무 백인 비율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 희석된 겁니다. 과거에 흑인이었던 사람도 흑인 혼혈이었던 사람도 다 백인으로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백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 노예를 남미나 북미나 뭐 유럽이나 흑인 노예들을 사방팔방에서 막 끌고 왔었잖아 옛날에. 근데 아르헨티나는 흑인 노예들을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덜 데려왔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아르헨티나 대부분이 무슨 산업이 발달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항구 도시, 무역업 이런 게 이제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대부분 뭐였냐면은 플랜테이션 농업하려고. 바나나 존나 심고 사탕수수 존나 심고 파인애플 심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이제 흑인 노예들을 많이 데려왔단 말이야. 목화 같은 거 심고 이제. 지금은 물론 대대적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소는 방목하면 됐었고. 그래서 흑인 노예들로 끌려온 사람들도 아르헨티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던 거죠. 그래서 남미 국가들 중에 지금 외모로만 봤을 때 백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이후에 이민을 아르헨티나로 간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 일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게 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흑인들이 대부분 서민이거나 빈민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계, 스페인 본토, 아까 저 이베리아 반도랑 이탈리아 이쪽에서 이민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흑인들은 많이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우리는 그냥 백인의 나라고 흑인뿐만 아니라 원주민이나 이런 유색인종들이 백인과 함께 섞여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나라예요, 아르헨티나가.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뭐 이민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일부러 스페인 본토 사람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 백인들만 이민자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흑인들의 머릿수는 점점 더 줄어요. 흑인들이 있었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되고 또 백인이랑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다 백인으로 변한 거야.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였다 그랬죠. 그럼 뭐로 쓰이던 곳이냐면은 초기에는 무슬모라서 좀 버려뒀었대, 스페인도. 아르헨티나를 이미 1500년대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왜냐면 1400, 150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대항해 시대여러가지고 식민지 존나 만들러가고 막 그럴 때는 금, 은, 향신료 이런 게 제일 급했지 무슨 농사를 잘 지을 땅이 넓고 소 풀어놓고서 소를 키울 땅이 필요하고 이런 거 구하러 갔던 거 아니거든요. 이거 구하러 가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별로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 가서 이제 스페인이 페루 보이시죠? 페루랑 지금의 볼리비아 쪽 여기서 금이랑 은을 많이 세벼, 스페인 정부가. 근데 이거를 페루랑 볼리비아에서 금이랑 은이 생긴 걸 옮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옮겨야 돼? 요 바다로 간다? 그건 개해바입니다. 만약에 페루랑 볼리비아에서 바다가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배를 타면은 배 타고 여기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돼요. 너무 멀어요. 옛날에 무슨 파나마 운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페루랑 볼리비아에서 큰 강줄기를 찾아서 대서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무슨 자동차 화물차가 어디 있어? 덤프트럭이 어디 있어? 최대한 강줄기를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그게 지금 딱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지역은 옛날에 스페인이 처먹고 있을 때도 그냥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항구 도시로서 그냥 발전한 거예요. 딱히 다른 산업이 막 그렇게 발전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나폴레옹 시기의 최대 영토입니다. 지금 스페인 어떻게 돼 있어요? 먹히죠? 나폴레옹이 먹어요, 스페인을. 나중에는요, 나폴레옹 형 아세요,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 이 사람이 스페인 본토 왕이 됩니다. 1808년부터 1813년까지.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지금 저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건 뭐야? 지금 본토 작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스페인이 해먹어 놓고 있는 식민지가 졸라 많았는데 본토가 지금 그 나폴레옹 친형이 지금 해먹었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근데 본토가 약화되었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본토가 작살났으니까 이제 스페인 식민지 사람들이 이제 본토를 구하러 가주려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고. 본토가 작살나는 순간 지금이 쿠데타 일으킬 딱 적기다. 지금이 독립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킬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노란색이 스페인 식민지라 그랬죠. 그리고 스페인 본토는 스페인이고, 자, 스페인 본토가 여기 있으면은 이 유럽이잖아요. 이게 지금의 미국이고 지금의 브라질 있는 데잖아. 여기에 스페인 식민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차별을 했어요. 웃긴 게 뭐냐면은 봐봐,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귀족이나 여기 스페인에 식민지가 있던 이 남미에도 스페인 귀족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귀족의 아들, 똑같이 귀족의 딸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똑같이 굴었어요. 너는 순혈이 아니다. 나는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찐 귀족이다. 안 그래도 스페인 본토가 짜증났는데 게다가 스페인 본토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한다고, 아니면 스페인이 나폴레옹이랑만 전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럽 국가들하고 다른 나라하고 싸웠어요. 스페인이 그동안 싸울 때마다 콜 때리는 거야. 여기 본토야, 전쟁 났는데 돈 좀 트럭에다가 좀 실어가지고 배 태워서 좀 보내라. 저 본토 될 것 같아. 싫다고? 개새끼들이 라고 니네 본토가 여기 먹어줘서 먹고 사는 들이 뒤질라고 빨리 저 배 태워서 돈 보내 새끼들아. 이런 일이 졸라 많았어요, 진짜로. 저 식민지 지역에 있던 스페인 귀족들 아니면 사업가들, 자본가들 뭐 등등 다 싫은 거야, 본토가. 누가 좋아해, 저 근데 마침 이 양반이 본토를 먹었대. 나폴레옹의 친형 조제프 보나파르트가 스페인 해먹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1810년 아르헨티나가 갑툭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뭐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본토 왕께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소리 하지마 이제 그러면서 싸워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내가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한 거지 별 지혜도
또 그런 자리 없죠. 왕정을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될 거다 아르헨티나에. 그래도 민주 정치를 해야 된다. 대통령으로 가자. 내각제로 가자. 내가 총리할 거다. 내가 또 다른 대통령 가자. 내가 왕할 거다. 내가 뭐다.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또 이 정도 땅을 갈라내가지고 내가 따로 나라를 만들 거다. 이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아르헨티나 바로 위에 뭐 있어요 지금? 볼리비아 그리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아르헨티나가 여기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를 막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아르헨티나랑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또 싸워. 계속 싸우는 거야.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제와 실권과 정치 중심지는 누가 뭐래도 지금도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근데 옛날에는 더 넘사벽이었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 세력만 다 해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다는 애들 입장에선 니네가 뭔데 씨부레 거기서나 헤쳐먹지 왜 또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무슨 호족제도도 아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 정치적 권력과 부, 경제, 돈 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는 다 이제 이 지역 출신들 다 꺼지고 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들이 다 한 명 한 명 꽂아가지고 갈 거다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안 된다 이러면서 싸우고 또 이런 내전이나 다양한 전쟁들이 무려 70년 내내 있었어요. 지겹도록 진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토도 확장돼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원주민들 학살하면서 막 영토 넓혔다 그랬죠. 저것도 저 시기에 이제 딱 스타트 끄는 거야. 영토 확장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서로 자기 세력 만들겠다고 연병도 하면서 이게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내전이라고 하잖아 내가 내전. 말이 내전이지 거의 궁예랑 견훤 있던 그 삼국시대 있죠. 거의 그 급이야. 자 그러면서 지금의 아르헨티나의 영토와 국가 형태 이런 거는 1800년대 후반 가서 완성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이지. 현재 국토 면적 278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의 12.5배예요. 남한의 27, 8배입니다. 엄청난 면적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영토 넓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우습게 볼 땅 크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지도에 왜곡이 있어. 지금 이게 위에서 보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작아지잖아요 지도가 지금. 그래서 지금 작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엄청 큽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영토가 어떻게 생겼어? 길쭉하죠? 난 이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은 고추만두. 죄송합니다. 고추만두랑 고추튀김이 있어요. 나 그거 딱 떠올렸잖아. 나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 길쭉길쭉하게 생겼다고. 저 길쭉하게 생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후가 진짜 다양합니다. 요 아래쪽에 가면은 빙산이 보여. 여긴 또 고산지대예요. 그리고 어느 쪽은 사막이야 사실상.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또 여기 있죠. 여기는 또 그냥 산이야 막. 그리고 여기는 또 초원이야. 지금 근데 위성지도 보면은 지금 왼쪽 땅은 대부분 고산지대예요. 쓸 수가 없어 여기는. 딱 봐도 그렇죠? 이걸 어떻게 쓸 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뭔가 평평하니 우루과이랑 브라질 남부까지 걸쳐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팜파스. 아르헨티나가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5대 부자 국가랬죠. 지금 그 5대 부자 국가가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농사가 어마무시하게 잘 되는 땅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흑토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두 번째 미국의 지금 요 오데오 옆에 미네소타주, 아이오와주 요런 데 있죠. 여기 요 일리노이주, 요 캐나다 살짝 위쪽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프레리입니다. 프레리. 지금 보면은 사진 위쪽에 동산처럼 지금 버팔로 그냥 쉬고 있고 지금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를 프레리라고 합니다. 프레리. 여기 산다고 해서 프레리독이야. 얘 이름이 그래서 프레리독이에요. 얘가 원래 북미 사는 동물이야. 미국의 옥수수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냐? 팜파스입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걸쳐있는 팜파스. 여기가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초원지대라서 너무너무 괜찮아요. 날씨가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제일 더운 8월과 제일 추운 1월의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40도 50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저 팜파스 지역은 기온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영하까지 안 내려가고 30도까지 안 올라가요.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팜파스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키우려면은 가둬놓고 추수한 다음에 이제 남은 지푸라기 먹여야 되고 겨울 날이면 겨울 대비시켜야 되고 별 연병 육갑을 떨어야 소를 키울 수 있어요. 쟤네는 풀어놓기만 해도 되는데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개사기 땅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는 정말 가축 키우기도 힘들고 식량을 많이 만들어내고 농지 자체가 많거나 식량이 잘 자라지도 않는 나라예요. 국토의 산도 너무 많고 경작지도 굉장히 적고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팜파스 지역은 안 그런 거죠. 소를 그냥 풀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커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곡물을 좀 먹여야 돼. 안 그럼 찔겨. 아르헨티나는요, 뭘 심든 너무 잘 자라서 거의 신의 선택을 받은 땅급이었대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한해 농사 망하는 게 거의 일이잖아. 복불복이잖아요. 누구는 한해 농사 뭐 망쳤다 그러고 누구는 뭐 잘 됐다 그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진짜로. 근데 지금 요 판파스 지역 있는 아르헨티나는 뭘 키우든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외곽에 여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갑니다. 이거 다 소 키우거나 눈밭이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웅덩이가 있잖아요. 소한테 물을 줘야 되니까 이런 웅덩이가 원래부터 있으면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이제 물이 좀 나오게끔 하거나 틀어놓거나 막 그런데요. 이런 데는 또 경작을 한 것 같네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뭘 심든 잘 자라고. 소도 알아서 키울 수 있고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아르헨티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높았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 타이밍에 스페인 본토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갑니다. 1869년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가 183만 명이었어요. 근데 1914년에 790만, 1947년 되면 이민자는 이민자대로 불고 애도 많이 낳고 1500만 명대가 됩니다. 저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인구가 그냥 늘어난 건 아니라고 봐야 돼. 이민자가 엄청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남미 최초로 지하철이 뚫린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1938년 사진인데요. 저거는 원래는 1912년에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1913년에 뚫려요.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12년에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흐른 거예요. 이거는 대단하긴 하죠. 아무튼 간에 이미 그 스페인 식민지 이전부터 어느 정도 항구 도시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를 잘 이용하고 인맥을 이용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게다가 목축업이라든가 식량 생산 같은 것도 잘 되는 걸 잘 이용해가지고 그냥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야. 애초에 항구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큼직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소를 키우든 소고기를 키우든 식량을 키우든 곡식을 키우든 그거 잘 되는 것도 유통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 유통이 수출이 잘 돼야 그거 써먹는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는 군수물자로도 수출 오지게 해요. 아르헨티나가. 그러면서 엄청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1929년 전 세계에 대공황이 터집니다. 갑자기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실업자가 늘어나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군부 쿠데타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군부 쿠데타만 떠올리면 안 돼요. 이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정부가 개판이야. 그러면 국민들한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잘 사는 국가로 저희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오히려 지금 간다요가 지금 얘기한 저런 상황이 좀 더 흔하다고 볼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쿠데타 상황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 그냥 일단은 지가 일으킨 다음에 나중 가서 뭐 잘 살게 했다, 뭐 아니면 잘 살게 노력을 하겠다, 나중 가서 좀 그러는 느낌. 아르헨티나의 이런 상황이랑은 좀 달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군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막 군부 쿠데타 이제 라고 정권이라고 하고 시위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이 계속 연속이었어. 자,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냥 뭐 쿠데타 뭐 계속해서 일어나던 나라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쿠데타예요. 근데 젊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조금 케이스가 특이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안 페론이라는 젊은 군인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도 껴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얘는 이 양반이 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노동부 장관이 된 다음에 실제로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만들고 노조 권한도 만들고 최저임금 만들고 근로시간 주 몇 시간 만들고 그러면서 일반 노동자였던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으로 받아요.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포퓰리즘의 대가였어요. 정말로 어찌되었든 이 양반은 인기가 많아졌어요. 근데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애들 입장에서 같은 거예요. 질투가 나고 얘 혼자 인기 많아져서 다 헤쳐먹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국민들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풀려납니다. 국민들이 난리쳐서 1946년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 인기 많았었댔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년 안 가서 바로 인기 개박살납니다. 왜냐?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들이든 자기랑 경쟁하는 나라, 잘 나가는 나라 견제한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곡물의 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미국이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정권 때
아르헨티나 경제가 대공황 이후에 회복이 잘 될 만하다가 미국 때문에 또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 때문에 그랬다. 근데 솔직히 그런 어려운 얘기, 국제정치 얘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미국이 저희 이번에 수출하는데 이거 곡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미국이 근데 이거 어느 기업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씨알이 안 먹혀요. 그냥 대통령 다 타는 거야. 네가 잘해야지 씨부레 무슨 미국 탓을 쳐하냐고. 어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왜? 이 사람 지지율이 떡락을 할 타이밍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쫓겨납니다. 근데 이 후한 페론이라는 사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자, 에브리바디 다들 따라해주세요. 채팅창에. 자, 이 사람 이름 뭐라고? 페론. 후아는 안 외워도 돼. 페론. 최근 정치까지도요,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이 사람 이름 뭐랬어? 페론. 페론주의자와 반페론주의자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가 좌파냐 뭐가 우파냐 이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과거에 페론짱이 하던 것처럼 페론 빨아먹으면서 페론의 정신을 계승해서 뭐 있다고 소리하면 페론주의예요. 개소리 하지 마라. 페론도 문제가 많다. 지금 필요한 건 페론주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반페론주의자야.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정치적으로 그냥 계속 저 둘이서 세력이 나뉘어져가지고 싸워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무역이라던가 이런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1950, 60년대에는 갱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조폭이라던가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르헨티나도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 교체가 돼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어. 그런 사이사이에 갱단과 마피아가 다 엮여 있는 거야. 1955년 이후에도 이런 게 계속 무한반복이었어요.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좀 소름 끼쳤는데, 정부를 비판한 정치인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의 친아들이나 딸을 유괴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랑 친한 정치인이나 인물에게 입양을 시켜요. 일부러. 세력 공작을 이런 짓까지 하고, 난 그건 좀 적당히 해야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정치 깡패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르헨티나의 2차 세계대전 이후나 그 이전이나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군사 정권에 있었다가 또 선거 제대로 이제 국민들이 하자고 해서 제대로 이제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뽑혔다가 그 다음에 또 쿠데타 일어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군사 정권일 때 경제가 박살나기 시작하니까, 경제 박살 때는 항상 대부분의 국가의 정치꾼들에게 너무나 좋은 돌파구가 뭐냐면 국방! 국뽕만큼 정치꾼들에게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치꾼들이. 국민들이 저런 국뽕뿐만 아니라 저런 비슷한 무언가에 푹 빠져 있으면은, 예컨대 지금 대한민국의 전세계 유례 없는 20, 30대 사이에 여혐이랑 남혐 있죠. 이딴 거에 국민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빨아줍니다. 국뽕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으면 국뽕 빨아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애초에 정치인이 이걸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정치꾼들이 더 잘한 거예요.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순서가. 국뽕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국뽕을 써먹는 거예요. 1982년 당시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있었습니다. 레오폴도 갈티에리. 저 사람이 군부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해쳐먹던 사람이었어 당시에. 근데 이 양반이 당시에 지지율이 개박살이 나니까, 그럼 포클랜드 섬 공격하자. 그렇게 포클랜드 섬을 공격합니다. 포클랜드 섬이 어디냐? 자, 아르헨티나가 여기 있죠. 요거 포클랜드 제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요. 지들 코앞에 있던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은, 지금 포클랜드 제도가 아무리 아르헨티나 코앞에 있어 보여도 전통적으로 이미 100년 넘게 영국이 먹고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먹고 있었던 걸 뭘 어쩔 건데. 포클랜드 섬이 여기가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스페인이 먹고 있었어. 근데 무려 1771년에 영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받아내요. 그럼 뭐야 지금? 1771년에 받은 거잖아 영국이. 그러면 한 200년이 지난 거예요 저게, 영국이 먹고 있는 지가. 근데 섬이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럴 곳은 아니에요. 엄청 춥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섬이고, 이 섬이라는 지역이 특성상 유통이나 뭐 자급자족 같은 게 또 어렵잖아. 근데 이제 1771년에 영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받기는 받았는데, 다만 1826년까지도 사람이 안 살았대요. 1800년대 초반에도 사람이 안 사니까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갔겠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몇 명이 갔나봐. 가고 나서 1833년에 영국 군대가 왔대요 여기를.
니네 뭐야? 여기는 옛날에 시브레 우리 영국이 조약도 썼고 영국 섬인데 왜 니네가 뭔데 여기를 와가지고 처먹고 있었어? 살라고 해. 꺼져 해서 꺼집니다. 이후에 영국이 이제 여기 포클랜드 제도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해군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여기는 중요하다. 해군력은 무조건 휴게소가 많아야 돼요. 어디에든 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영국도 포클랜드 제도를 먹어둬서 나쁠 게 하나도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나중 가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찌됐든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이제 있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다 쳐내요. 영국이. 그 다음에는 국제법상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역에 누구 땅이냐 가지고 이제 영유권 분쟁 같은 게 있으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가 실효 지배를 하고 누가 거주를 해 왔느냐예요. 영국이 그래서 1800년대 초중반부터 영국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주하고 양도 풀어 키우고 물고기도 잡고 그러면서 살아요. 사실상 영국 땅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한 이 페론짱 있죠? 포퓰리즘의 대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동법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참 지금까지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근데 저 양반이 솔직한 얘기로 간다요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포퓰리즘의 대가입니다, 저 사람은. 이 양반 대통령 하다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이제 끌어내려졌다고 했죠?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 할 때 주댕이를 잘 털어. 저 포클랜드 섬이 우리 아르헨티나의 섬인데 아직도 영국이 제국주의적 마인드로 처먹고 있다. 이 사람 언제 대통령이라 그랬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50년대, 1940년대 후반 그때 대통령 하던 사람 아닙니까? 역시 정치꾼은 정치꾼이다. 아무튼 그런 말을 털어요. 1950년대.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아르헨티나가 이 포클랜드 제도 먹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하나 먹는다고 뭐 획기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뭐 경제가 엄청 좋아지고 무슨 뭐 해군력이 갑자기 엄청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냥 기분은 나쁘잖아요. 여기를 영국으로부터 빼앗아 내고 다시 되찾고 여러모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국뽕을 발휘를 한 거죠, 이 양반이. 그러다가 이제 지지율 개박살 나고 있던 1982년도에 저 레오폴도 갈티에리 정부 때도 터진 겁니다. 지가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포클랜드 섬 되찾아와야 된다. 이거를 딱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마침 영국 총리가 마가렛 대처였어요. 철의 여인. 이 양반이 군사비 지출 줄이고 그러는 상황이야. 실제로 일단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포클랜드 섬을 먹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야. 이 양반은 다 영국인인데 영국인들 입장에서 갑자기 아르헨티나 그 군대가 갑자기 기어들어와가지고 막 뭐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막 어이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도. 실제로 일단 아르헨티나가 바로 포클랜드 섬을 먹습니다. 수복하자마자 포클랜드 섬을 레오폴도 갈티에리가 먹자마자 칭찬 오지게 됐습니다. 지지율 개떡락해서 이제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갈티에리 니 내려와라 개 야 이거 경제 개박살 나고 있다 씨부레 이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리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전력을 보여줬다. 포클랜드 제도를 되찾았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양반 손은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 더럽게 하다가 거의 월드컵 우승한 거 마냥. 근데요, 아무리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를 먹었어도 확실히 영국이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망해도 영국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아주 굳건한 강력한 동맹,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마가렛 대처 총리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딱 노가리를 까요. 소주 한잔하고. 그리고 4월 30일 레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국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개박살 내는 거에 미국이 일조한다는 얘기고,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개박살 내도 일단은 미국이 실드 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멀리 있는 북반구의 영국이 수많은 항공모함과 배와 공군력을 이끌고 남반구로 향합니다. 저 멀리 있는 포클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총병력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꼬라박아요. 그리고 개박살을 냅니다. 아르헨티나 군인 650명이 죽습니다. 현대전에서 650명이 한두 달 만에 죽은 거면요, 꽤 많이 죽은 거예요. 저 포클랜드 전쟁이 실제로 맞다이를 깐 전쟁 횟수나 기간만 따지면 한 달이야, 한 달 그냥. 650명이 죽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군인 11,000명이 포로가 됩니다. 엄청났어요, 진짜. 그러자마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야 꺼져. 경제도 박살내더니 우리가 저 포클랜드 제도 되찾아서 좀 칭찬 좀 해주니까 그것도 두 달 만에 또 빼앗기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쳐냅니다. 수많은 민심을 잃어요.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납니다. 이 양반이 1982년에 쳐내지고 나서 아르헨티나가 드디어 1983년 민주화가 됩니다. 이제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이 뭔가 갖고 마음에 안 든다. 국민들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도 쿠데타 일어나는 거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근데 이러한 아르헨티나가 이제 현재까지 온 겁니다. 우리 잠시 아르헨티나 사진 좀 보고 갈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경입니다.
개쩔어요. 막 건물도 막 고층 빌딩도 꽤 있고 도로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편성이 되어 있고 좋습니다. 여러모로 잘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경제가 왜 난리일까요? 역사적으로 건국 이래 현재까지 9번이나 국가 디폴트 선언을 한 나라입니다. 지금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 92.4%입니다. 작년 11월 대비 올해 11월 92.4% 올랐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2021년 11월에 만 원에 팔던 게 올해 11월 19,240원이란 얘기입니다. 10만 원에 팔던 게 19만 2,400원이 됐단 얘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사이먼 쿠즈네츠라고 이 양반이 이제 옛날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야. GDP라는 개념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GDP란 개념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양반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대요. 전 세계 국가는 경제로 나눴을 때 선진국,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이랑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썰이 있어, 썰. 일본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박살났던 나라가 갑자기 급격하게 전 세계의 G2가 됐던 나라입니다. 희소한 케이스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5대 부국이었다가 디폴트를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정말 여기도 희소한 케이스다. 그래서 저 네 가지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왜 저렇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저희도 다르게 얘기하려고요. 일단 학자들의 의견부터 얘기 드릴게요. 지나치게 농산물, 축산물입니다. 좋아. 농산물, 축산물도 잘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많이 못해요. 축산물도 돼지나 소 같은 걸 많이 기르고 싶어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못 길러요. 에너지 자원도 그런 것도 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아르헨티나보다도 식량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좋은 거죠,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다만 이 불리한 산업 구조 때문에 제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냥 농업만 열심히 했어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소만 키워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그렇게 전 세계 5대 부국이 됩니다.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뒤져라 안 하면 인생 되고 압박감이 사회에 엄청나게 심해요. 아르헨티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1900년대 초가 지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호황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1950, 60, 70, 80, 90, 2000년대까지 왔어요. 지금 대공황 터지기 이전과 대공황 터진 이후를 지금 비교를 딱 할 건데요.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 그래프는 그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나 이거 구란 줄 알았어. 2021년 기준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54.1%입니다. 우리나라 2.5%였어요. 근데 1989년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 3000%입니다. 이거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죠. 1990년 2000%였습니다. 뭐야 지금 그러면은. 평균을 내봤어요. 196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9.5%씩 물가가 상승해 왔습니다. 아까 중간에 2000%, 3000%까지 있었잖아요. 그걸 다 평균을 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지금부터는 간다이오 컴퍼니의 피셜입니다. 간컴피셜. 어차피 대략 학자분들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이런데 산업을 투자했어야 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제정책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했어야 됐다. 다 좋은 말이야. 다 옳은 말이고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당장 지금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 됐든 간에 1900년대 초에 가만히 앉아서 소 키우고 그냥 농사만 지어도 잘 살던 그 시대로 빨리 돌려내라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애초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느꼈잖아요.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마무시합니다. 대학을 나오면 개나 소나 다 취업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1980, 90년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가 지금 젊은 자식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대학 나오라는 거야. 대학 지금. 취업을 왜 못하냐는 거야. 나도 했었고 너도 했었고 내 친구도 했었는데. 물론 요즘은 그 부모 세대도 간다요 또래의 부모 세대예요. 지금은 이제 또 그 세대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모네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간다요 세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형님들이나 간다요 또래만 해도 엄청나게 죽어라 겪었어요. 공부 무조건 잘해야 되고 대학 무조건 나와야 되고 좋은 데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만 인생 다 피는 것처럼 다 성공하는 것처럼. 막상 대학 나오면 취업도 잘 안 되는데. 그랬었다고 우리나라가. 왜? 본인들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 소 키우고 농사 짓는 것만으로 무역하고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엄청나게 잘 번던 나라였어요. 그 경험이 있었어. 하필이면 그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나는 군사독재 정부랑 정치군
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국민 여러분, 대공황 때문에 힘드시죠? 대공황 일어나기 전만 해도 농사짓고 소만 키우고 정말로 우리 경제 엄청난 아르헨티나였는데 왜 갑자기 씨부레 이렇게 개털이 되었을까? 저 새끼 때문입니다. 저 새끼 때문이에요. 저 대통령 때문에, 저 종북좌파 때문이고, 저 토착외구 때문이고, 내가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모든 거를 해결해 내겠습니다. 이 했을 거예요. 갑자기 대공황 터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대공황 터졌잖아요. 이제 한국처럼 공부 뒤져라 하시고요. 야자 나 하시고 학원 뒤져라 다니시고 과외 열심히 받으시고 제조업 빨리 육성하시고요.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냥 말만 편한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은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경험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그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몇십 년 동안 누적된 사람한테 대뜸 가가지고 제조업 육성에 야 공부 왜 안 시켜 애새끼 학원 보내고 야 너도 공부해 너도 공무원 시험 하고 대뜸 가가지고 그러면 하냐고. 그게 만약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1900년대 중반에 대공황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싫다고 했겠죠. 아 싫다 당장 1900년대 초반처럼 경제 살려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 자 A 정권이 아니 씨불에 대공황 터졌는데 어떻게 1900년대 초로 만들어요. 국민 여러분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그러는 거야. 꺼져 이 새끼야 그냥 문영아. 자 이제 B 정권이 들어섭니다.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안녕하세요. 무능한 A 새끼 제가 쳐냈습니다. 저 새끼 저거 말만 많습니다. 대공황 터졌는데 씨불에 어떻게 1900년대 초로 만들어요. 이자라고 아 무능한 새끼 제가 쳐냈습니다. 제가 살려내겠습니다. 자 못 살려냈어. 꺼져 너도. 자 시정권이 또 나타나. 정권 들어서자마자 바른 소리 했어. 그러자마자 국민들이 이제 탄핵해야 된다. 저 새끼 저거 미친 새끼가 개소리 한다 저거 그러는 거예요. 자 바로 D 정권 나옵니다. 제가 해내겠다고 해요. 또 얘 빨아주고 이 새끼 못해. 그 다음 A, B, C, D, E, F, G, H, I, J, K 다 나오는 거야 계속. 이거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냥 게으르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쿠데타 일으키고 포퓰리즘을 어마무시하게 해놨어요. 그거가 문제가 뭐냐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탄핵한다는 말 무서워서 국민들이 시위하는 거 무서워서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거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아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오프콜스 한 거고요.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왕 뽑아줬는데 씨불에 일 안 한다고 꺼지라 그래요. 그냥. 이게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까? 어이가 없지 않아요? 어느 국가든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배고팠고 보릿고기를 겪어야 했고 감히 무슨 소나 돼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농사 짓고서 돈 잘 번다? 택도 없는 소리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질적인 요건 자체가 국토 자체가 아르헨티나랑 너무 차원이 달라가지고 어렵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정권별로 했던 포퓰리즘 정책들을 나열만 해도 책이 한 권 나오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복지 정책을 줄여야 될 때 늘려버리고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거기서 사업을 합니까? 국민들은 환호했겠죠. 외국 자본들은 나갔고 외국 자본들은 진짜 저짓거리 하면은 이 국가의 신뢰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만 환호한 겁니다. 필요할 때 적재적소의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옛날부터 그 포퓰리즘 정책에 맛이 들어버린 거예요. 포퓰리즘 정권이 단 한 정권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정권이라도 너무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거에 매료돼가지고 맛이 들어버려요. 국민들이 계속 모든 정권한테 그 포퓰리즘을 요구합니다. 포퓰리즘 정권은 나타나서도 안 되고 뽑아줘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저기가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국민들한테 무슨 씨부레 뭐 결혼만 하면 뭐 2억 3억 준다 막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절대로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비현실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는 대통령을 왜 뽑아줍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뽑아주면은 그 나라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의 아주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최근 사람입니다. 2007년부터 15년까지 대통령 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이 아줌마.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경제 안 그래도 박살나 있는데 학생들한테 노트북 무상 지원하고 우리나라 연금 받는 나이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연금 지금 고갈될까봐 연금 지급받는 나이 기준을 엄청나게 오히려 풀어줍니다. 이 사람이. 연금 수급자가 그래서 따블이 돼요. 개박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가가 구지구태여 유럽 축구리그 중계권을 국가가 사와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틀어줍니다. 축구 좋아한다고 국민들이. 뭐 좋죠. 나라가 뭐 돈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 해주면 좋죠. 좋긴 한데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도대체.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줌마 내려오고 아저씨 올라와요. 마우리시오 마크리 이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 양반은 뭐랄까 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양반은 싫은 소리를 대놓고 합니다. 퍼주기 정책을 없애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퍼주기 정책을 없애야 한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개판났다 지금. 퍼주기를 없앱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좀 좋아져요. 지표가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워낙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란 거잖아, 저 사람도. 최근에 영국의 최초의 여자 총리 그 사람 코로나 인플레 상황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영국 세금 줄인다고 개소리해서 파운드와 한 1, 2주 동안 개작살 났던 거 아시죠?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선요, 그 국가의 정치꾼들이 이상한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고 하면 대번에 돈을 다 빼버립니다. 데이터 싸움이고 정보 싸움이라서 이제 신뢰가 안 가요, 그 나라에. 실제로 이 양반 때 외국인 자본이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왜 이 아줌마 때 받던 걸 다 없애냐고. 왜 이 정권 때 되던 거를 니는 다 없애냐고. 그러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 하나 때문에 지금 달콤하게 사탕에 취해가지고 다 미쳐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반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포퓰리즘 정권이 단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나라도 나는 50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진짜로. 자, 그리고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요. 이 양반으로. 왼쪽에 이 이모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모예요. 지금 부통령 해먹고 있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또 빚 오지게 만들어가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금도 올려요. 동시에 복지 정책도 올립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아르헨티나 국가 디폴트가 터집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지금. 자, 여기서 이 사람들 욕하는 건 당연하긴 한데 이 사람들 탓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다고 오늘 종합적으로 말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과거에 손쉽게 경제가 아주 좋았어요, 아르헨티나가. 그죠? 대공황이 터졌어. 근데 엄청나게 경제가 좋았던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갑자기. 당연히 국민들의 열망이 뭐예요? 경제 좋아지게 하는 거지. 경제 좋게 해줘, 돌려놔. 대공황 터지고 나서 저게 됩니까 갑자기? 그리고 경제가 아주 좋았다는 것도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입니다. 이미 2차 산업, 3차 산업, 산업혁명도 일어난 지가 한참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나 산업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가 어떻게 좋아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걸 국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게 뭘 얘기야? 포퓰리즘 정치 문화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에서 대공황부터 지금 2022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너무너무 포퓰리즘 정치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공약 중에 포퓰리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포퓰리즘 있으면 또 뽑아주고 국민들이. 자, 그러면 이제 저 포퓰리즘을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총대를 맬 겁니까? 헐줄 졸라 매야 되고 혜택 줄여야 되고 연금 줄여야 되고 개혁 다 해야 돼요. 지금 민영화 오지게 해야 되고 다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복지 정책들을 다 없애야 돼. 저거를 아르헨티나 국민들 중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로 전 세계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될 것 같냐는 거야.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미장하고 세계 경제 국제뉴스 항상 뭐 이런 사람 솔직한 얘기로 전체 국민의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근데 아르헨티나는 몇 프로나 되겠냐고 지금. 그걸 알아야 그나마 저것도 오프콜스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이 총대 맨 사람 절대로 당선되기도 어렵고 재선도 실패하고 재선에 실패한다는 게 뭘 의미해? 정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대통령 후보가 옳은 말하면요, 그 정당이 망하고 그 정당에 속해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뭐 도의회, 뭐 시의원, 뭐 나가고 싶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올바른 소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무현 정부가 왜 레임덕이 빨리 왔는데 레임덕 와가지고 진짜 지지율 거의 그렇게 곤두박질 친 정권이 우리나라에 노무현 정부만한 정부가 없었어요. 왜? 정당이고 지고 신경 안 끄고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 그 양반은. 정권 말에. 그래가지고 열린우리당이 버린 거야, 그 사람을. 이런 정치 구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뭐 무식하고 쟤네가 뭐 미개하듯 이딴 소리 할 사람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느 국가나 그 국민들은요, 태어났잖아. 본인들이 저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 그냥. 태어났더만 우연찮게 태어난 그 나라의 평균적인 의식이 이미 있잖아요.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민의 의식 수준과 어떤 그런 거는 역사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우연찮은 여러 복합적인 게 요인이 다 꼬라박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간다이고 오늘 얘기했죠. 아르헨티나가 현재 이런 꼴까지 온 거는 아주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어찌됐든 결과론 쪽으로는 포퓰리즘적인 정치 문화화가 된 건데 저 포퓰리즘적 정치 문화화가 된 과정만 보면은 굉장히 복잡 다사다난한 우연찮은 것까지 섞여가지고 왔어요.
이거 근데 한국이라고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IMF랑 대화를 하고 있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선회했는데 이것도 몇 년 갈지 몰라 솔직한 얘기로. 또 어느 정권이 또 어떤 포퓰리즘 할지 어떻게 알아. 국가 신용도 자체가 지금 너무 바닥이라서 아르헨티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수만으로 절대로 택도 없어요 이제는. 끝도 없어. 무조건 국가 경제를 지금 외국에 지금 위탁할 수밖에 없는 딱 그 시즌입니다. 무조건 전 세계 비즈니스 프렌들리 컨트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지금. 간청단 여러분은 아르헨티나가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에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댓글로 다 남기지 마시고. 칼럼 쓰지 마시고 댓글로. 근데요 아르헨티나가 정말 제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르헨티나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 2021년 기준 전 세계 2위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왜 경제가 개판이 되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전편을 보고 오시고요.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만 들으면 진짜 아르헨티나가 미래가 어두컴컴한 그런 나라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르헨티나가 정말 기회가 많고 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한 나라예요. 진짜로.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 2021년 기준 전 세계 2위입니다. 어마무시해요 진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국이 24조잖아요. 아르헨티나가 21조잖아. 중국이 36조네요. 중국이 제일 많네 셰일가스가. 그죠? 근데 왜 아르헨티나가 2위죠? 3위 아닌가요? 중국은 저 셰일가스를 퍼올리기가 너무너무 난감해요.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셰일가스를 시추하려면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 셰일가스 매장된 곳 속속들이에 물을 연결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게 그림의 떡이에요. 황하강이랑 뭐 이제 그런 강 있잖아. 그거랑도 너무 거리가 멀고 택도 없습니다 저거. 그래서 저게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지리적인 요건 자체가 충족이 돼야 시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알아야 돼. 만약에 중국이 셰일가스 기업이 상장됐다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요것만 보면은 지금 미국이 24조 그다음 캐나다가 11조인데 아르헨티나가 무려 21조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전 세계 2위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 근데 말씀드릴 거는 셰일가스랑 셰일 오일은 다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지금 셰일가스 생산량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가 있어요. 미국 에너지관리청 자료인데요. 전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 순위가 지금 미국도 요게 조금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자료가 지금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미국 에너지관리청의 자료를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이 지금 저 지표상으로 보면 전 세계 1위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이게. 자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알제리도 지금 셰일가스가 전 세계 3위다. 저것도 그림의 떡일 가능성 높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지금. 중동아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가 많아도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셰일가스가 많다 한데 지금 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하라 사막 한복판인데 요런 걸 좀 참고를 해서 셰일가스를 봐야겠어요. 셰일가스 순위는 저런 걸 알겠는데 그럼 셰일 오일은 순위가 어떻게 되냐. 셰일 오일도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여기 있어도 지금 택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1위가 러시아, 2위가 미국, 4위가 아르헨티나. 셰일 오일 순위도 꽤 높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지금.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어렵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아르헨티나의 현재 경제 상황 여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외국 자본이 그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외국 자본이 안 들어가요. 겁나가지고 들어가냐? 들어가서 부도 날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셰일가스, 셰일오일이 아무리 매장량이 풍부해도 어찌되었든 국가 경제 정책 자체가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안 그래도요 리튬도 많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한국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가서 리튬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도 에너지와 관련된 아니면 자원과 관련된 이런 개발하는 국토가 무려 75%나 됩니다. 개발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국토가 75%나 남아있어요. 기회의 땅이지만 국가가 신뢰를 받아야 된다. 국가의 정치 구조가 더 우선돼야 된다. 그 나라의 자원과 에너지의 기회가 많아도 그 나라의 정치가 안정적인가 그리고 정치꾼 들이 포퓰리즘만
하고 그러지 않고 신뢰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치를 하는가가 우선적으로 그 국가에 투자하는 거를 알아봐야 될 지표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다요가 근데 아르헨티나 국민이면은 이거 하나는 좋을 것 같아. 지금 솔직히 요새 이제 코로나 방역 끝나가지고 여행 많이 다니시죠? 해외여행. 한국 여행 오지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한국 여행을 솔직히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이제 한국 여행은 조금 질린다. 자금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못 가서 좀 그런 거지. 한국 여행을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제 질린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르헨티나는 저 한 나라에서 빙하도 볼 수 있고 만년설도 볼 수 있고 초원도 볼 수 있고 해수욕장도 볼 수 있고 사막도 볼 수 있고 거의 다 있습니다. 나라가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기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어. 아르헨티나 GDP가 지금 4,867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니까 꽤 격차가 있는 거죠. 1인당 GDP는 1,620달러. 한국은 3만 달러가 넘죠. 자, 근데 산업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보면은 한국이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차 산업이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높아요. 11.44. 근데 2차 산업, 3차 산업은 큰 차이가 안 나. 조금 낮습니다. 조금 우리나라보다. 그러면은 뭐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난 좀 충격받았어 여기서. 알고 보니까 소를 방목해서 키운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소 방목해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 이렇게 널찍하게 지금 풀어 키워요. 우리나라는 저럴 수가 없습니다. 넓은 토지를 가지고서 지금 농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우리나라에. 택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소고기가 저렴한 나라고 소고기를 대량 생산 가능한 나라고 소를 많이 키우는 나라예요. 아르헨티나가. 이 소를 키우는 건 뭐예요? 1차 산업이죠. 근데 소고기를 만약에 가공하는 건 몇 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입니다. 가공한 거를 소고기를 또 유통하고 수출입하는 건 뭐예요? 3차 산업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1, 2, 3차 산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르헨티나 총 수출액의 70% 이상이 농축산물 가공, 농축산물 도매 유통 관련입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1차 산업에 의존한다고 봐야 돼요, 저거는. 그리고 이게 소뿐만 아니라 대두박 아세요? 대두박? 요게 뭐야? 대두죠, 대두. 콩 품종 중에 대두라는 품종이 있어요. 콩기름을 저거로 짜는 거야. 매주 만들 때, 된장 만들 때도 저 대두 씁니다. 대두라는 거를 좀 저렴한 콩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콩인데 이 대두라는 콩으로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끄레기 있죠. 그게 대두박입니다. 이 대두박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합니다. 이 대두박이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은 사료 그리고 콩기름을 만들고 대두박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또 대두단백이 나옵니다. 알죠? 그 프로틴 쉐이크 싸구려에 들어가 있는 거. 싼마이 프로틴 쉐이크에 저 대두단백이 많이 들어가요. 콩고기도 만들고 비싼 쉐이크에는 저 대두단백 안 넣죠. 그 유청단백질 같은 거 넣죠. 좀 비싼 거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 대두박만 아르헨티나 총 수출에서 14.5%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농축산이라 그랬잖아. 그 안에 저게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어찌됐든 저 대두박 하나로 14.5%야. 전 세계에서 대두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1위에요. 대두박 1위. 그 다음이 브라질이에요. 그 다음이 미국이래. 미국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야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셋이서 전 세계 대두박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아르헨티나의 타이틀 대두박 1위. 전 세계 1위야. 옥수수 2위야. 땅콩 1등이야. 콩기름 1위예요. 아르헨티나가 1위, 2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간다요 컴퍼니가 알아보니까 아르헨티나도 수입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총액, 양이 아니라 이제 액수로 따지잖아. 금액.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충분치 않으면 자동차가 워낙 비싸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대박이었어. 2위가 뭐냐? 대두입니다. 콩인 거야, 콩. 알고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콩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콩기름이랑 대두박이랑 이런 걸 많이 수출한다고 했잖아. 주변 나라 파라과이 같은 나라에서 또 콩을 오지게 수입해 옵니다. 자기들 콩도 많은데 거기다 수입까지 해와가지고 그거로 콩기름 겁나게 짜고 그 다음 또 대두박 나 만들고 그래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정유회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저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해 와서 이제 증류를 해가지고 아스팔트나 윤활유나 경유, 등유, 나프타, 가솔린, LPG 저거를 만들어서 또 역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콩을 그래서 수입해 온다.
근데 우리나라랑은 또 뭘 수출 수입을 할까 알아보니까 2021년 기준 한국이 아르헨티나에서 한 해 동안 수입해온 총액이 18억 2천만 달러예요. 근데 그중에 12억 8천만 달러를 혼자 차지하는 게 있어. 옥수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옥수수 혼자 차지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옥수수를 사오지만 아르헨티나에서도 많이 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나 저런 원자재를 한 군데에만 사올 필요가 없어요. 저런 거는 다양한 곳에서 판로를 유통 루트를 만들어 놓고 가져오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 나라 망하면은 어떡하려 그래. 다른 데서 또 판로 찾기가 힘들어요. 미리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반대로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못 파는지 보니까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LCD나 LED 뭐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간다요 컴퍼니 작가진들이 자료조사를 하는데 노잼일 것 같은 거를 조사해 온 거야. 근데 재밌었어. 괜히 조사한 게 아니었구나. 아르헨티나의 법 중에 참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 아르헨티나는요,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이게 뭐 개소리냐? 아르헨티나는 물론 개인의 자유인데, 네가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뭐 미국으로 이민 갔대. 가서 미국 국적 뭐 취득하고 미국 사람처럼 살아. 다만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할 순 없어. 넌 무조건 아르헨티나 국적자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적은 포기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자동 이중 국적자로 살아야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노잼이라서 그냥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제 관광지도 알아봐야죠. 개점입니다. 이과수 폭포. 세계 3대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 그 다음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 개쩔어? 자, 근데 간다요 컴퍼니가 이과수 폭포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창피스러웠던 정보가 있습니다. 2011년 한국 정부가 갑자기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투표해야 된다. 전 국민이 전화해가지고 투표해야 된다. 난리를 쳐야 된다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좋아! 이런 거 들어가면 좋지. 그래서 무슨 장관부터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저거 전화해가지고 투표해야 된다고 국민들한테 난리치고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이름까지 정부가 세금 들여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해가지고 뒤져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 동원해서 전화투표 뒤져라 하고 이때 전화요금만 211억 나왔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이에요. 저거 원래 250억이었대요. 근데 KT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깎아줄게 하고서 41억 깎아줘서 211억인 거야 저거.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된 거 투표하는 것이 뉴세븐 언더스라는 데입니다. 이런 재단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쟤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주도가 얘네가 선정한 그 7대 자연경관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거 발표하는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Ladies and gentlemen, adults and children, citizens of the world, Jeju Island in South Korea. 저기도 없나 봐. 카메라 바로 아래에 그 나오는 거 뭐죠? 그 읽으라고 그 아나운서들? 그 이름이 뭐더라 그거? 프롬프터인가요? 그것도 없나 봐. 딴 데를 자꾸 봐 저 아저씨가. Good evening or good morning from wherever you're watching. All my best wishes. 나는 이게 제일 웃겼어. 영상 편집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모니터에 확대를 한 거야. 저게 제일 웃겼어 진짜. 저기다가 전화비만 211억을 턴 거예요 지금. 유네스코랑 관련도 없고. 뭐야 저게 도대체. 저거 투표 방식도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중복 투표가 가능해가지고 그냥 전화 많이 때리면 되는 거야. 내가 쟤네한테 전화 100번 했어. 그럼 100표인 거예요. 그게 존나 많이 하면 그만인 거야 저게. 투표 방식도. 아무튼 저런 일이 있었대요. 국민 세금이 지금 몇백억이 날아갔습니다. 전화비에다가. KT만 돈 벌었어. 뭔 짓거리야 이게. 자 어찌됐든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 이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죠? 자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입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칠레랑 국경 분쟁이 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요 지역이야 요 지역. 지금 보면은 아르헨티나랑 칠레 사이에 지금 국경이 애매합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정상이 이제 그 제일 높은 데 있죠?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제일 높은 그 봉 같은데 거기를 이제 지들 거라고 이제 하면서 싸우는 거야 지금 칠레랑 아르헨티나가. 여기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 보러 갈까요? 와 개쩐다. 여기다 지금 빙하 아닙니까? 만년설 같은 거? 이렇게 빙하가 있대요. 이게 산 정상쯤에 가면은 이거는 빙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만년설 좀 그런 거겠죠, 그죠? 아무튼 뭐 이렇대. 자, 그 다음 의외로 아르헨티나의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이과수 폭포랑 방금 본 거기 다음에 로사리오, 메시의 고향이에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메시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디마리아의 그 고향이죠. 동시에 체게바라의 고향입니다. 여기 관광 잘해
먹어요. 지금 메시랑 그 디마리아 그리고 체게바라 팔아먹어가지고 잘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1인당 소고기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1인당 소고기 먹는 양이요 1년에 35kg이에요. 엄청 많이 먹는 거죠. 저렴해. 소고기 1kg에 한 돈 10,000원이면 먹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kg에 10,000원이면 거저지 거저. 진짜 엄청 저렴한 거예요. 키로에 10,000원이면은 100g에 1,000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따지면 하루에 365일이잖아. 대략 하루에 100g씩은 꼭 먹는 거야, 소고기를. 근데 이게 아까 봤잖아. 이렇게 키우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일일이 다 갖다 줘야 돼. 시불에 가둬놓고서 일일이 다 모셔줘야 돼. 이거 먹여야 돼. 저거 먹여야 돼. 이거 해야 돼. 우리나라 소는 그리고 살이 많이 붙지를 않아요. 한우가. 품종 자체가. 그래서 나 많이 먹여야 돼 진짜로. 안 그러면 출하했을 때 A 뿔뿔이 안 나와. 그래서 죽어라 먹여야 돼 진짜로. 얘네는 그냥 호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산도 마찬가지인데 풀어놓은 다음에 몇 달 정도만 곡물사료 이제 먹이고. 왜냐면 이제 너무 풀만 먹으면 고기가 질겨요. 맛이 없고. 그래가지고 출하하기 몇 달 전부터 이제 곡물 섞어가지고 먹이고. 이제 그렇게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소고기 마블링 아시죠? 그러니까 마블링이 많이 있고 기름기가 많이 섞여 있고 꽃등심 마냥 그래야 맛있는 건 사실인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초고도 비만인 거예요. 저게 근육 사이사이까지 지방이 다 섞여 있는 거야.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런 소를 먹으면서 지금 맛있다고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좀 이렇게 풀어만 놔도 지들이 알아서 크니까 굳이 일일이 뭐 갖다 줘야 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소비량 1위가 어디일까? 전 세계에서 한국입니다. 난 중국인 줄 알았거든. 한국이 OECD 1위예요 1년에 1인당 31kg. 중국인 줄 알았는데 중국은 지금도 그 빈부격차가 심하고 고기를 본인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항상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조차도 안 되는 지역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고기를 아예 안 먹고 풀만 먹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 뭐 절임 채소 먹고 막. 그리고 가금류 있죠. 가금류. 닭이나 오리 있잖아. 1위가 이스라엘인데 1인당 60kg대를 섭취합니다. 엄청 많이 먹더라고 진짜로. 얼마나 많이 먹는 거야 저 정도면은. 근데 닭이 저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치킨으로 먹는 닭들 있죠. 한 달 키워 한 달. 여러분들이 치킨으로 먹는 닭들은 뿅아리가 된 다음에 한 달 정도 사료 먹고 뒤져요. 그 치킨이 돼 얘네는. 대부분 이제 한 달 살아 얘네는. 불쌍한 애들이야 조금.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거 많이 먹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발굽 있는 동물을 먹기가 힘들어요. 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곤란한 게 있어. 그 푸드가 있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이제 도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금류를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코셔 푸드 맞아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지루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나 노잼이에요. 자, 그 다음 아르헨티나의 축구. 어차피 메시랑 마라도나 디마리아 정도면 끝납니다. 굳이 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은 저 말고 다른 아주 그 뛰어나신 유튜버분들이 많이 올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잼이에요. 별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미.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오히려 대박이더라고. 축구도 축구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요 해외에 국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간다해도 알던 내용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 해외에 대한민국 대사관 있죠. 아니면은 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국유지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칠레랑 아르헨티나에 대한민국 정부 소유 밭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다른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로 이제 보내려고 그랬던 건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밭까지 샀었구나는 처음 알았어 나도. 뭔 개소리냐면 이게 일단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일단 칠레 테노부터 갑시다. 자, 칠레의 지금 수도 산티아고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은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 테노라는. 이 마을 주변에 있는 어딘가에 땅을 샀어요. 우리나라가. 1980년 저 테노라는 지역 주변에 당시 보건사회부,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가 세금으로 185헥타르를 53만 달러에 매입합니다. 저걸 왜 샀냐? 그러면 농업 이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를 알고 갑시다. 농업 이민은 둘째 치고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늘어났죠. 솔직히 옛날에는 지금보단 인구 적었잖아요. 5,100만보단 적었는데도 인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그 많은 인구가 일을 할 수 있는 제조업, 기업,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한국 땅에 둘 바에는 인구도 줄어들여야 되고 식량 자급률이라던가 이런 것도 또 늘려야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해외로 보내버리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인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이주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 거야. 근데
저 땅 누가 샀다 그랬어 내가 방금 전에? 보건복지부가 샀댔죠? 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사야지 저걸 갖다가. 한국 외교부가 당시에 바로 이 대지를 합니다. 니네 보건복지부 알아보지도 않고 땅을 왜 쳐 사냐고. 칠레가 당시에 칠레로 이민을 오려는 한국인들의 비자를 거부합니다. 니들이 뭔데 갑자기 몇백 명 몇천 명을 보내려고 하냐면서 협의도 안 하고 정부와 정부 간에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대화도 안 해놓고 보건복지가 무식하게 그냥 시부레 땅 사놓고서 아니 외교적인 협의가 된 다음에 그거를 해야지. 땅만 사면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중국이 우리나라에 중국 정부가 땅 사면은 중국인들 다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이게 순서라는 게 있는 건데 뭔 짓거리야 저게 도대체? 이래서 정치외교학과가 국가를 다스리고 이래서 일단은 정외과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없잖아 좀 드네요. 항상 이 세상의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정치외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운영에서는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하는 얘기야. 뭐 하려고 산 거야 저거를 도대체. 다시 팔려고 내놔요. 그래서 당시에 안 팔려. 개쓰레기 땅을 사가지고 또 결국에는 지금 한국 외교부 산하에 있는 코이카 있죠. 코이카 국제협력단이죠. 한국국제협력단. 보통 이제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 봉사도 보내주고 대학생 때 저 코이카 통해가지고 봉사 가신 분들 계실 거야. 그 국가에 필요한 인력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이거 왜 하냐면 이거를 한국인이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럼 그 한국인의 봉사를 받고 그 한국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도움을 받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한국을 알리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은 개발도상국이고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나라지만 경제가 좋아졌어. 근데 어른이 됐을 때 나 어릴 때 한국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한국은 참 좋은 나라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호감 전략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코이카가 지금 소유하고 있대요. 저 땅을. 안 팔리니까. 그리고 칠레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제 농업이민 보내려고 이제 정부가 땅을 옛날에 샀던 거야. 아르헨티나에 지금 야따마우카라는 농장이 있는데 이름 외우지도 마세요. 그냥 보자. 여기도 이제 마을이 있는데 주변 하면 로드뷰도 없네 씨부레. 지금 여기 주변 땅 어딘가에 지금 땅을 샀대요. 칠레가 185헥타르 샀댔죠. 그거 그렇게 큰 땅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무려 209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면적이 꽤 넓은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땅을 많이 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1978년도에 이건 외교부가 샀대. 농업이민 시키려고. 그 당시 12억. 와 저것도 존나 비싼 거야. 한국 돈 당시 12억이 현재 2022년 가치로 따지면 5,600억이에요. 엄청 비싼 돈입니다 저게. 근데 시불에 저 12억을 지금 같이 5,600억을 주고 샀는데 외교부도 욕을 쳐먹어야 돼. 그 농업부 그 관계자를 데리고 가야지. 지들이 시불에 외교나 할 줄 알지. 이거 땅 좋은 땅인지 저 고구마 심을 수 있는 땅인지를 알아 지들이. 소금기가 존나 많아가지고 농사가 X도 안 된대요 저거. 하여튼 지들이 배운 거가 이거밖에 안 되면은 모르는 부분은 데려가야지 사람을. 정치외교만 공부 존나 하면 뭐 할 거야. 농사가 안 되는데 농사가 안 되는 땅이래요. 부처를 뭐 하려고 만들어놨어. 정부 그 장관급을. 부처를 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저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소금기 존나 많고 지금.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팔려고 내놨대. 내놓는다고 누가 사냐 저거 씨부레.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현지 사람들은 와 저기 소금기 존나 많아서 개쓰레기 땅인데 한국 정부가 뭐 하려고 샀나. 근데 한국 정부가 또 저 세일즈 매매를 내놨어. 매매 놓으면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병신 새끼들 저 소금기 존나 많은 땅을 누가 사냐 이러면서 또 안 팔리는 거야 저게. 지금 그래서 40년 동안 현지 관리인만 고용해두고 방치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매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아르헨티나 정부한테 저 땅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토지세 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래요. 1년에 한 2,600에서 3,500만 원 정도 나온대. 저 땅에서만. 엄청 큰 돈은 아니죠. 정부의 세금 치고는 엄청 큰 돈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뭐 하려고 쓰냐는 겁니다 저기를. 아까워 죽겠어 아주. 자 그 다음 지금 아르헨티나의 여기 외에도 땅을 구매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4군데 정도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아르헨티나 루한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주변에 뭐 별로 안 넓어. 여기는 0.1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10제곱미터죠. 1971년도에 한 18,000달러 주고 샀대요. 근데 여기 주변을 샀는데 여기 어디 있냐?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옆이네. 여기를 1971년에 샀다가 1989년에 매각을 했대요. 바로 또 20년 뒤에 매각을 했더라고. 그 다음 여기 주변 땅 지금 보면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보다도 더 위에 있네요. 여기 요 주변 땅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도 1980년에 27제곱킬로미터 꽤 넓은 땅이에요. 190만 달러 주고 샀대 한국 정부가.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벼농사 성공하신 그 이창호 씨 있어요.
이창호 씨한테 다 팔아먹었대. 그 다음 와 여기는 고산지대네. 이거 뭐 하려고 샀어 여기를? 아무튼 여기 주변을 샀대요. 여기 주변에 샀는데 1978년에 구입했다가 이민 실패해가지고 그냥 뭐 쓰레기 땅 됐다고 하네요. 여기는. 그 다음 와 여기는 강이 많습니다. 와 뭐야? 강이 이렇게 꼬불꼬불 양쪽으로 있네요. 강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와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요 주변 개쓰레기 땅이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강 있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농사되는 땅이네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죠? 요 주변인데 여기는 1974년에 구매를 했는데 4제곱킬로미터 1985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이주한 농민들한테 증여를 했대요. 실제로 이게 원래는 뭐냐면은 돈 빌려주고 매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 이주한 농민한테 돈을 빌려주고 네가 사라 그리고 한국 정부에 갚아라 돈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법상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증여를 한 거로 됐대요. 공짜로 준 거지 뭐 그냥. 지금도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한국인이 그 이주한 사람한테 증여가 된 거예요. 개꿀로 개시보졌습니다. 이 땅이 그리고 얘기가 있어. 1960년대 중반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 한국 사람이 있었대요. 교포가 있을 때 한국인 교포. 근데 그 사람이 이민자가 받아야 될 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정부가 뒷수습하려고 땅 사고 사과나무 심어주고 그래서 정착을 시킨 거래요. 저게 별 연병을 합니다. 아주. 한국에서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어거지로 보내려고 했나봐요. 불법 이민인데 한국 정부도 그걸 그냥 내버려 뒀나봐. 옛날에 불법 이민 간 사람들 도와준다고 한국 정부가 오지 말라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왜냐면 웬만하면 내보내려고 난리를 치다 한국 정부 아닙니까? 자국민들을. 정작 불법으로 갔지만 돌아오지 말라고 한국 정부가 땅을 사서 주려고 했대요. 브라질에. 브라질 땅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브라질 법상 불법이라서 구입이 취소돼가지고 결국에는 땅을 못 사줬대요. 정부가. 이제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 자 이렇게 오늘 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제 2번 라이브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